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된 지 약 6시간 3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번 선거 투표율 분석 그리고 관전 포인트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두 분 투표는 다 하고 오셨죠? 네, 저는 사전 투표를 네. 사전 투표 첫날 했습니다. 첫날 하셨고요. YTN에서 방송 마치고 상암동에서 했죠. 5월 4일이요? 네네. 예. 오늘은 이제 꼭 그 지역구에 투표소를 가야 하니까 사전 투표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니까 네. 상당히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예. 저도 하고 오늘 오셨습니까?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바쁠 것 같아서 저도 사전 투표가 어떤 건지도 한번 볼 겸 해서 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제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구 장미대선이라고 지금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미꽃이 지금 피지도 않았는데 왜 장미대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왜냐하면 장미가 본격적으로 피는 거는 5월 중순, 하순 이후에 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했는데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강북 강변도로를 지나는데 장미꽃이 활짝 아, 장미를 보셨습니까? 장미꽃이 예. 한 길거리에 한 50m 가량 네. 활짝 피어 있는 거 보고 아 역시 장미꽃이 맞긴 맞구나. 장미대선이구나. 지금 철쭉대선이라고 하기에는 철쭉꽃이 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장미 대선이라고 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었는데 장미를 오늘 보셨다고 하니까 네. 또 맞기도 하네요. 예. 사전 투표 두 분 다 하셨다 그랬는데 네. 사전 투표율이 26.6%. 네네. 사상 최고치 아니었겠습니까? 사상 최고치죠. 사전 투표가 도입된 이래 사상 최고치긴 한데 예. 대선에는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역대 대선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비교를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가 거의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찍었다. 이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황금 연휴가 쭉 이어지고 있던 와중이다 보니까 좀 미리 찍고 놀러 가자 이런 심리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번에 예측 불허의 불확실성이 높은 오자구도다 보니까 자 이미 마음을 정한 분들은 조금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 투표율은 굉장히 높고 오후 1시니까 잠시 후부터 합산이 되거든요. 네. 지금 12시 오전까지 6시간 동안 이루어진 투표가 24%를 좀 넘겼죠. 예. 거의 25%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저희가 화면으로는 계속 이제 시도별 투표율을 네. 계속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평균 투표는 24.6으로 나와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오후 1시부터 갑자기 투표율이 부쩍 높아지면 놀라실 거예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네, 높아졌지? 왜 50%가 넘었지? 예. 이럴 텐데 이제 사전 투표 26.1%, 6%, 예. 26.06%가 합산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이제 전체 투표율로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80%를 넘길 것인가, 이것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전 투표율의 어떤 덕분이라 그럴까요? 사전 투표율 예. 도입으로 인해서 80% 전후에 이를 거고 그걸 이상으로 넘을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투표율이 높아지느냐? 이번에는 사전 투표일이 이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검다리 휴일에 사전 투표하기가 편했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일이 하루에서 3일로 된 셈이고 또 오늘은 또 보궐선거여서 평소에 6시에 투표가 끝났는데 오늘은 2시간 연장돼서 8시에 예. 보궐선거는 8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8시까지 연장하는 효과도 있고 예. 그런데다가 이번에 탄핵 정국,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뭔가 정치적 관심과 열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예. 특히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전 투표는 사실 미국에서 본격화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된 이건데 미국에서 200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가지고 지난 대선 때는 거의 40% 가까운 사전 투표를 기록했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미국에서 사전 투표 기간이 더 깁니다. 근데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선거의 구조 조정이다. 네. 이런 게 더 기존의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를 못 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유권자들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주는 현상인데 우리나라 대선 투표율이 계속 87년 개헌 이후에 계속 낮아져 오다가 한때 이명박 대통령 될 때는 63%밖에 안 됐거든요. 지난 대선에는 75.8%인데 앞으로 사전 투표율로 인해서 이 우리나라 총 투표율은 U자 곡선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U자 곡선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최저까지 갔다가 63%까지 갔다가 예. 다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아니면 보궐선거는 사실 이제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새 임기가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보궐선거는 아니고 보궐선거 개념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오늘 네. 저는 8시까지 투표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투표율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80%를 넘겨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관심인데 그런데 오늘 비가 옵니다. 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영향이 전 좋은 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있을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날씨, 요즘에 웨더 마케팅들을 많이 하니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최근에 가장 외출이 심각한 이 방해 요인, 장애 요소는 뭐였냐면 미세먼지였어요.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또 어쩔 수 없이 투표장을 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젊은 부모도 있을 거고 네. 또 노인층,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다 마스크를 쓰고 투표하러 가시겠지만 먼 거리는 아니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 비가 오면서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좀 잦아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폭우가 오면 굉장히 이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이 봄 가뭄의 단비거든요. 예. 그리고 또 내리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5에서 40mm 정도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쏟아져 봐야 그렇게 폭우로 느낄 정도는 아니어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오히려 지금 투표율이 오전이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물론 사전 투표와 합치면은 나쁘진 않은데 네. 전 오후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비가 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비가 안 멎으면 우산 쓰고 가실 거고요. 뭐 오늘 8시까지 투표인데 좀 비 멎으면 공기 맑을 이제, 때 가지 예. 그러고 기다리시다가 또 비가 좀 잦아들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80%는 넘길 것이다. 넘길 것이다. 네. 과연 좋은 몇 쪽으로. 퍼센트까지 예. 찍을 것이냐 이게 오늘 관심사로 예. 봅니다. 자, 보통 이제 비가 오면 진보 후보한테 유리하고요. 맑으면 보수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런 게 이제 통설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이 통설이 또 안 맞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면 진보가 좀 유리하다 이런 통설이 있었어요. 근데 예. 요즘은 워낙 시대가 급변하다 보니까 날씨의 이런 영향을 덜 어디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정확히 이렇게 네. 안 맞아드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럼 진보한테 유리하다고 했느냐? 비가 오게 되면 일단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놀러 가지 않고 비가 오면 밖으로 놀러 가지 수가 없지 않습니까? 투표장으로 가는 투표장으로 거죠? 가기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예. 또 비가 오다 보면 아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또 투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령층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통설이 있었는데 요즘에 뭐 이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 비가 온 거는 87년 개헌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비가 맑았을 때 총선으로 따지고 보면 맑았을 때 그 투표율이 비가 왔을 때의 투표율보다는 보통 높았는데 맑았을 때 한 60.6%. 근데 이제 비가 왔을 때가 한 52.8% 이렇게 돼서 예. 아무래도 맑은 날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투표율이 좀 높았다.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투표율에.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뭐 또 투표율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통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지난 대선에서 깨졌잖아요. 그렇죠. 우선 뭐 예. 날씨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5월에 대선 치른 적이 없어요. 87년 개헌 이후에 항상 겨울에 치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비 걱정이 아니라 눈 걱정. 날씨가 얼마나 추운가. 그 걱정을 했었고요. 이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이제 통설이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 후보가 이긴다. 지난 2012년에 투표율이 75.8% 상당히 높았어요. 그 전 대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될 때 60%대로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97년 이후로 80%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 대선은 꽤 높았는데도 박근혜 후보가 거의 이제 역대 국내 대통령 중에서는 50%를 유일하게 넘긴 겁니다. 그렇죠. 51.6%. 예. 지금 이번도 50% 넘겨서 과반 대통령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후보도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굉장히 높았죠. 네. 그리고 이제 48%도 낮은 득표율은 아니에요.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48% 얻었는데 당선권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득표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패자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것은 가설일 뿐이고 예. 예외들이 이제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보면 그것도 과신할 수 없는 이젠 큰 의미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총 이 투표율보다는요. 지역별 투표율과 지역도 이번 선거의 특성이 지역적인 어떤 쏠림 현상이 해체되고 있다. 그럼 이제 세대별 투표 정도가 남는데 네. 이렇게 좀 뜯어봐야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지 투표율로 그냥 예언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은 찍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게 찍는 분석적이지 거나 않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투표율 최종 80%를 넘길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부터 각 후보들의 고향 혹은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지역의 현재 투표율 어떤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치는 오늘 투표율만입니다. 이제 사전 투표율 합산 집계는 말씀하신 대로 잠시 뒤 1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서 보내오는데요. 그때 다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먼저
네, 먼저 문재인 후보가 태어난 경남 거제입니다. 이 시간 현재 투표율 21.4% 보이고 있네요. 네,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부산, 그 가운데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던 사상구는 이 시간 현재 25.8%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경남 창녕입니다. 오늘 하루 유권자 24.6%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 후보가 학창 시절을 보낸 대구인데요. 대선 후보 출정식을 열었던 서문시장에 있는 중구 투표를 보겠습니다. 53.1% 굉장히 높네요. 네. 자, 안철수 후보의 아버지는 부산 진구의 판자촌에서 오랫동안 의원을 열었죠. 이 지역 투표율은 24.2%, 부산 진 투표율은 24.2%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 후보가 기성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지역구 노원은 어떨까요? 25.2% 투표율 이 시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대구 동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정치인문에서는 내리 4선에 성공했는데요. 지금까지 대구 동구 26.7%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가 노동운동가에서 여의도 정치로 진출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선 주자로 거듭난 기반이 된 곳입니다. 이 지역 투표율은 25.7%입니다. 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네. 대구 지역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예. 중구. 지금 예. 아까 각 후보들과 인연이 있는 지역의 투표율을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예. 12시 기준이죠. 보통 네. 24%, 25% 전후인데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이 24.5%니까 대부분 평균 전후의 투표율을 예. 보이고 있는데 아까 예외적으로 아까 대구 중구인가요? 네. 이제 홍준표가 어린 시절을 서문시장에서 이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지냈는데 거기에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50% 가까운 그런 투표율을 보였죠 아까 투표율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투표율을 보인 거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보면 오늘 특징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사전 투표 때는 대구와 경북의 투표율이 거의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았었는데 오늘은 대구의 투표율이 평균선을 넘어서 25.7%고 오히려 그때 사전 투표 때 가장 높았던 세종시가 오늘은 최저입니다. 최저. 21.7%로 이렇게 나와서 예. 사전 투표율이 높은 곳이 총 투표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투표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이런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예. 총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집계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전 투표가 막 반영이 돼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수치가 아까보다 갑자기 좀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저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완전히 집계가 되면은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저희가 각 후보와 인연이 있는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5 후보 가운데 4 후보 고향이 다 대구, 부산 이렇게 영남권입니다. PK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부산이 이번에 좀 투표율기가 뜨거운데 네. 사실 최근까지는 누구를 밀어줘야 되나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항상 술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럼 우리 PK 고향인 분들인데 누구를 예. 밀어줘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찍을 사람 찍는 쪽으로 각각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 봅니다. 아까 보시면요. 자, 문재인 후보의 고향으로 처음에 거론됐던 거제가 21%대로 좀 낮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자, 그럼 거제가 왜 낮을까? 어찌 보면 유력 후보로 네. 우리 지역 출신 이제 인물이 나왔는데 지금 거제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선소가 많은 지역이고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든지 좀 우리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이냐 이 고민이 급선무지 우리 지역 출신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과거의 좀 정치 행태들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을 한국의 좀 연고주의의 패단으로 항상 짚는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게 지연이란 말입니다. 지역 연고. 이 연고주의는 많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희석이 되는 것 같고 그 대신 정책 중심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결정이 많이 네. 좀 성숙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목들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야권에는 지금 여러 후보가 등장을 했는데 예. 전통적으로 야권의 심장부라고 하는 이 호남을 네. 누가 장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실은 이제 서로 레이스를 하고 반분하기도 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정치 소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나에게 몰표 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나를 뽑아주셔야 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설득을 이제 당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내놓고 할 때 결국 소비자에겐 다양한 옵션이 제기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다자구도는 유권자들에게는 조금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예. 상당히 좀 이 정치 상품이 다양화됐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선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합산이 되고 있는지 세종시도 올라가고 조금 전에 있네요. 보셨듯이 60%를 넘은 수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 가상 스튜디오 연결해서 좀 더 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당선자 윤곽은 빠르면 이제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쯤에는 나올 텐데요. 지금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 후보들 어제 자정까지 마지막 유세를 벌였습니다. 광화문에서 대한문에서 또 대전에서 또 젊음의 거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표 차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들 민생, 안보, 사사건건 발목 잡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많이 해주면 무조건 홍준표가 됩니다. 이 나라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좌파한테 친북 좌파한테 나라 줄 수 없잖아요. 모든 여론조사를 뒤엎는 대역전극이 펼쳐질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만 매달리는 후보 뽑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비록 국회의원 수 적지만 저는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소수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1분. 이제 여러분들이 심상정 투표를 위해 그 1분을 써주십시오. 네. 저 마지막 유세에서 마지막 말로 이제 대세론을 지킬지 대역전극을 펼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는 장소도 각 후보마다 네네, 달랐습니다. 특색이 이 있었죠. 전략이 다 있는 거죠. 전략이 있죠. 예. 가장 이제 최근에 이 대중들이 국민들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집어서 또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강점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선택하거든요. 예. 자, 1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광화문 광장, 바로 이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광장, 촛불 민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 상징적으로 택한 거고요. 거기에 지금 맞서고 있는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바로 지근거리인데 대한문 앞은 태극기 집회가 주로 매주 그렇죠. 토요일마다 오후 2시면 열리던 곳입니다. 예. 거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점해서 어찌 보면 마주보고 있는 광화문과 대한문이 기호 1, 2번의 격전장, 마지막 유세장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이고요. 네. 이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1, 2번이 안 된다. 새로운 길, 통합의 길로 가려면 또 좌우, 진보, 보수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 아주 차별화를 했어요. 대전으로 대전에서 갔습니다. 했습니다. 예. 대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토의 중원. 네. 어찌 보면 이 중심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요. 과학기술의 두 또 중심지지 번째로는 않습니까? 바로 대덕밸리, 그렇죠. 과학기술의 중심지이기 예. 때문에 본인이 또 이제 이 벤처 사업가 출신으로 ICT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적임자, 리더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했던 것 같아요. 네. 전 심상정 후보 굉장히 이제 좀 재밌었는데 신촌 젊음의 거리에서 이름이 필리버스킹입니다. 우리가 19대 국회 말에 필리버스터 예. 봤잖아요. 이 정치 용어와 젊은이들이 요즘에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버스킹을 합쳐서 필리버스킹. 정책 네. 설명을 하면서 이 어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요. 유승민 후보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네. 애초에 검토했던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칠 예정으로 전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6차 토론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광화문과 대한문 사이에 또 광화문 광장 초입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겹치는 면이 있어서 명동 거리로 국민들 속으로 뛰어든 것 같은데 5인 5색 각각 마지막 유세가 다 특색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오른쪽으로 계속 그 전국 투표율 시도별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 집계가 이제 속속 집계가 되면서 투표율 수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시쯤 되면 이제 정확한 투표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정확히 정리를 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19대 대선 보면 기존 대선하고 이제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추운 12월이 아니라 5월 봄에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 구도도 사실은 좀 다자구도에서 치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수 진보 양강 구도가 조금 이렇게 희석됐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다자구도로 치러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DJP 연대로 인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결국에는 집권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단일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끊임없이 이 언론의 관심은 과연 단일화라든가 연대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끝내 단일화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5명의 주요 정당 후보가 모두 사퇴하지 않고 완주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거 이제 승부에 원래 단일화나 연대가 됐다면 승부에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구조 변경에 의한 변수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아직 이제 오늘 투표를 맡게 됐다. 그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각 지역마다 몰표를 줬던 현상도 조금 희석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투표율 굉장히 높습니다만 보수 표심이 상당히 여러 후보들을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선택은 누구한테 갈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과거의 대구 지역 표심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보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대구 경북입니다. 80.1과 80.8. 지난 대선 당시 대구 경북 지역이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줬던 지지입니다. 그야말로 몰표였죠. 대구 경북 지역은 2007년에도 이렇게 보수 이명박 후보에게 70% 안팎의 지지를 보냈고요. 2002년엔 낙선한 보수 이회창 후보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명실공히 보수의 심장입니다. 투표율도 늘 높았습니다. 최근 3차례 대선을 볼까요? 자,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이렇게 16대, 17대, 그리고 18대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초반에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마지막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전국 평균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지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4월 초만 해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구도였지만 4월 중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안 후보가 앞섰고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너도 나도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상황이지요. 유년 시절을 대구에서 보낸 홍준표 후보와 대구 출신인 유승민 후보, 그리고 또 다른 새누리당을 만들어 출마한 조원진 후보도 있습니다. 늘 뻔했던 대구 경북의 대통령 선거, 이번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TK의 선택 어디로 갈지 관심인데 자, 지금 사전 투표율이 대구가 낮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투표율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대구하고 경북 같은 이제 영남 지역이 특히 지난번에 대구하고 부산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북의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때 적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이 낮았던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기다렸을까요? 소위 단일화 가능성 같은 걸 대비해서 그냥 부동층들이 또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과연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층이 이번 대선에서는 소위 샤이 보수라든가 노마드 보수라 그래서 굉장히 부동층, 보수 부동층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판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선택을 해서 투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투표율도 그렇게 낮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 지난 사전투표 때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는 역시 결심을 이제 뒤늦게 굳히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이번에 누가 유리해지느냐 이거는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지금 오늘 투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그렇고요. 어느 한 후보에게 지금 몰아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 후보에게 좀 더 많이 가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건 사실인데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특히 영남 같은 경우도 어떻든
부산 경남에 연고를 둔 후보가 3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대구 출신인 유승민 후보까지 있기 때문에 네. 표가 좀 어느 정도 분산돼서 집중,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처럼 80% 이상 되는 득표는 불가능하지만 예. 저 4사람의 후보 중에서 특히 심상정 후보까지 하면 5사람인데 네. 어느 한 사람에게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굉장히 앞으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1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합산을 해서 집계를 해서 수치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시 기준으로 봤을 때 55.2%를 네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높아진 수치고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80% 뭐 넘는 것이 뭐 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평론가로 보이네요. 조금 예. 이제 무리수를 두긴 했지만 아까 네. 제가 단언컨대라는 말을 썼거든요. 예. 지금부터 투표가 7시간 남았습니다. 14시간 투표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가 지난 거예요. 네. 오늘 당일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를 합산한 게 지금 55%입니다. 100%면은 유권자가 다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남은 7시간 동안 우리가 오전에 저 합산된 거에서 이 저 사전 투표를 빼 보면 우리가 이 오전 시간 1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적어도 한 30%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오후 시간에도 똑같이 예. 이 1시 이전과 1시 이후가 똑같이 7시간 30%씩이 나오게 되면 오늘 당일에 60%가 투표를 하는 게 되고요. 예. 여기에 26.06%를 합산하면 무려 86%까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80%는 기본 넘을 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예. 지금 그냥 이 수치적으로는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오후에 조금 더 이제 뜨거운 열기, 비 맞고 가야지, 날씨 보고 가야지, 미세먼지 좀 잦아들면 가야지, 혹은 또 긴급하게 투표 끝나가네, 그러고 이제 7시 넘어서 달려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퇴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오늘 예. 일 나가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막판에 또 투표율이 토요일이지만 일하시는 분도 반짝 있기 올라가기 때문에요.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엔 80은 기본 넘기고 80 몇 프로를 찍을 것이냐. 지금 이 정도면은 아주 높으면 85% 육박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이 오자구도의 예측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표들이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끝까지 정말 그 지켜봐야 이유는 되겠군요. 뭐냐면 대통령직에 오르는 분은 가장 최다 득표를 한 분이 되지만 후보 중에 나머지가 이 사표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몇 %를 찍느냐가 대통령은 못 될지언정 사표가 네. 아니고 유권자들의 또 미래를 위한 투자로 예.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전 특징이 여러 명의 승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대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봅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표율이 3일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 관심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높아진 것도 예. 있지만 이번에 TV 토론을 통해서 TV 토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TV 토론의 시청률이 38%에 합계 한 TV 토론 38%가 이를 때도 있었고 이런데 이런 과정에서 양강 구도로 TV 토론은 양강 구도로 진행된 게 아니라 오자 구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비율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취향에 맞는 후보 선택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상품을 그렇죠. 많이 그렇죠. 이게 네. 진열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를 수 있는 후보가 오히려 많아진 거기 때문에 비록 차선으로 택하더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투표율을 또 끌어올리는 요인이 작용하면서 제가 보기에 근데 점쟁이가 아닌데 너무 85% 이상 너무 세게 그냥 너무 단언컨대.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아까 네, 단언컨대는 80은 넘길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저는 어떻든 지난번에 75점 몇 %였으니까 이번에 예. 해서 80% 전후는 된다 이렇게 네, 되는 어쨌든 두 분 다 80%는 무난히 넘길 것이다. 자, 네.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대구 지역 그 투표율 높은 거 표심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거 분석해봤었는데요. 호남도 뭐 이번에는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혹은 뭐 정의당까지도 표가 나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호남은 다른 때보다 이번에 조금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 호남의 표심은 어땠는지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13대 대선부터 호남은 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당시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에게 80% 이상의 몰표를 준 것을 시작으로 늘 특정 진보정당의 후보를 지지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두 차례 대선에서 몰표에도 불구하고 진보 후보가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정권 교체를 염원해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호남으로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관전 포인트는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가운데 어느 당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는 뿌리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국민의당이 승리했죠. 광주와 전북, 전남 28석 가운데 국민의당이 23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석에 그쳐야 했죠. 하지만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70% 정도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 재수생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호남에서 80~90%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 이번 대선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이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 호남도 어떤 특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기는 참 힘든 그런 구도예요. 누가 좀 우세할 것이냐.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반을 목표로 잡았더라고요. 호남의 과반 정도로 지지를 받으면 그래도 이제 1위 가는데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쪽이고, 무슨 얘기냐. 안철수 후보는 우리 쪽이 이기고 있다. 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호남 민심은 갈린다.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인가. 이것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랬는데 거의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반분하고 있다. 팽팽하다. 이런 이제 관측이었기 때문에 오늘 최종 투표의 결과 어느 쪽을 조금 더 밀어줬을까 하는 이제 수치적인 우열은 나오겠지만 큰 의미가 없이 호남은 이제 압도적인 이 쏠림표가 아니라 그동안 전략적 선택이라고 불러왔죠. 이제는 다양한 후보에게 표를 다양하게 나눠줄 수 있는 조금 풍요로운 지역. 이렇게 앞으로는 기억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제가 보기에는 다자구도가 또 될지 차차기 대선에는 양자구도가 될지 아직 뭐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도 다양한 정치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는데 아주 이번에 좋은 사례를 남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후보에게 이제 표를 나눠주는 이런 현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87년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는 지역주의가 굉장히 한국의 정치의 고질병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구 경북과 호남 지역에서는 한 후보에게 몰표를 남겨주는 80 내지 90%의 몰표를 남겨주는 현상이 생겼었는데 이번 호남에서도 과거의 경우 이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의 후보에게 90% 가까운 지지를 보내왔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러한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주의가 상당히 완화돼서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여기 표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나눠주더라도 대등하게 제가 나눠줄 것 같지는 않고요. 7대3 내지 6대4로 하는데 어느 한쪽에 더 더 무게가 기우느냐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또 심상정 후보도 여기에 또 진보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도 파고들어서 일정 정도의 지지를 얻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뭐 표심도 많이 달라졌고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달라진 점이 많은데 특히 이번에는 오늘까지도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번에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활발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투표 당일이기 때문에 정당이나 캠프별 운동보다는 이 결국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나와서 인증샷도 자유로워졌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서 그 손으로 뭐 1번, 2번, 뭐 3번 뭐 다 그릴 수가 있게 됐는데 뭐 5번도 가능하고요, 4번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에 의한 투표 동료가 이어지고 있고 주로 캠프들은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온라인 유세가 아주 효과가 좋았던 것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왜 뚜벅이 유세를 하지? 지금 대형 유세를 해야 되는데 이 혼자 걸어다니면서 몇 명이나 국민을 접촉을 할까? 패착 예전 아닌가? 같으면 사실 그렇죠. 그랬는데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안철수 후보를 길에서 만나진 못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는 모습들을 주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시간이 지나가도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의 강점을 활용했고요. 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투표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박원순 시장,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춤추는 장면들을 아주 재밌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이 메시지도 뭐 정치적 메시지가 진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안희정 지사가 춤을 추네, 박원순 시장이 막 춤을 추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 재밌어서 그 아재들의 막춤을 보다 보니 결국은
문재인 후보 찍어달라는 캠페인인 거죠. 끝에 가면. 거기에 또 아주 톡톡히 한몫을 더한 게 젊은 층의 그 롯데자이언츠의 치어리더를 하고 있는 박기량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하면서 다 막 춤을 추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름다운 치어리더가 나와서 춤을 잘 춰요. 그러니까 정말 춤의 차이가 크구나. 이런 걸 또 재미로 느끼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의 심상정 온라인 후보 보시면요. 최고가 지난해 총선 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 장수원 씨의 로봇 연기를 흉내내서 영웅본색 영상을 연출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하면서 킬빌의 이제 이소룡 추리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노란 일체형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개혁하기 좋은 날이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거 너무 재밌다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좀 유승민 후보는 진지한 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성 있는 이 외침을 계속 쐈고 뭐 어찌 보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는 조금 페이스북을 참 많이 페이스북도 많이 활용했거니와 온라인의 유세를 보면 이 B급 정서로 굉장히 웃기고 좀 싸구려처럼 만들었는데 이게 구여당의 후보 같지 않은 저렴함을 굉장히 친근감으로 해서 이 홍 후보의 이번 6차까지 대선 토론에서 가장 재미를 많이 던진 게 홍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온라인에서 활용해서 홍카콜라라는 별명까지도 확산시켰었죠. 차별을 그래서 각각 했고요. 5인5색 온라인에서 다 점수를 높이 줄만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VR 이미지를 활용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전국 투표율이 55.5%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 어느 지역이 투표율이 높은가 여기에 따라서 후보별로 또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 과거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서 어느 지역 투표율이 높은지 그리고 이 시간 현재 투표율 어떤지 박상현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이 합산됐습니다. 현재 전국 투표율 55.5%까지 올라갔는데요. 시도별로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입니다. 61.4%로 전국 투표율보다도 6%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곳은 부산이네요. 52.6%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 과거 대선에서는 누구를 지지했던 지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이 높은 전북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요. 2007년 대선 당시에는 정동영 후보를 택했습니다. 주로 진보 후보들이 많이 선택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투표율이 낮은 부산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등 최근 5차례 대선에서 모두 보수 후보를 택했던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별 투표율을 과거 투표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의 투표율입니다. 16대 대선 때는 41.9%를 기록했고요. 17대 대선 때는 36.7%, 지난 대선 때는 45.3%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표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5%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든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대통령 권리 선거로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다른 대선 때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정도 더 길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전국 투표율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 개표 결과를 이제 보면 당선자가 나올 텐데 누가 되든 지금 여소야대 전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느 때보다 이제 협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득표율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소위 안보와 경제 분야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위기를 같이 이걸 극복해야 되는 이런 동북아의 급격한 이런 요동치는 정세 속에서 그런 게 있는데다가 일단 이번에는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임기는 뭐 5년간 정상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기간 2달여간의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일 아침에 선관위가 당선 결정을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바로 땅땅땅 하면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겁니까? 신분이 바로 그 순간 대통령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선관위에서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당선을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러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어서 보통 이제 여당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려면
보통 300 전체 국회의원 299 또는 300석 중에 150석은 최소한 넘어야 되고 160석 이상이 돼야 뭔가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있고 제1당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뭔가 협치의 틀을 여야의 협치의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가 안건 처리가 특히 새로운 정부의 총리라든가 이 강요를 구성하는 데에서도 이제 청문회 같은 과정에서 네.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네. 이번에 인수위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바로 이제 네.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 관련해서는 후보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되든 약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냥 선관위가 말씀하신 대로 의사봉 땅땅땅 하면 바로 대통령입니다. 예. 당선증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취임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바로 청와대로 가서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국민들이 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며칠 동안 바로 지켜보셔야 되는 게 인선이죠. 인선. 예. 인사가 돼야 시스템이 작동하니까 청와대 인선이 급선무예요. 그리고 청와대 인선. 인사청문회가 예. 없기 때문에 수석 비서관부터 비서실장까지 다 이제 임명을 해나갈 인사청문회를 거예요. 안 해도 되는 네. 자리부터 그리고 두 먼저 번째로는 임명하고. 18개 부처가 현재 있는데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차관 인사를 먼저 할 거예요. 예. 차관은 정치인이 아니라 주로 그 부처의 출신의 관료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총리 지명을 할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총리 지명을 얼만큼 무난하게 해서 나머지 네. 당들과 협조할 것이냐가 말씀하셨던 협치의 예. 가시적인 첫걸음이 될 거여서 요 단계가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한 일주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로 내일부터 누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순간 이 과정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간에 갈등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최소화하고 하는지가 일을 시작하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